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분께서 저희 채널을 찾아주셨는데요.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유부녀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이런 사연 보내는 코너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꿈은 이루어지네요. 좋은 소식이었다면 더욱 뜻깊었을 테지만요. 전 지금 10년 넘게 한 중견기업에서 비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들처럼 출근에 시달리고 퇴근에 목매다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소개팅, 맞선, 수두룩하게 해왔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만나온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말하길 제가 너무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 사람 봤나요? 참 어지간했나 봐요. 사람이 느긋하지 못하니 감당하기 힘들단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정말 성격 급하고 불도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 아무래도 삶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자랐나 봐요. 저는 고아예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20살이 된 이후 바로 독립했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사연 같지만 사실은 흔한 이야기예요. 다양한 사연으로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고아원을 가느냐, 저처럼 친척집을 오가느냐는 등 자라는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렵게 자랐지만 제 신세를 비관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제가 고아라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에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타고난 불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평균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알뜰하게 살아왔네요. 고모, 이모, 작은아빠 집을 오가면서 때로는 눈칫밥을 먹고 때로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일찍 어른이 돼야 했다 보니 제가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참 일찍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조급함을 남자에게 들키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기본 성격도 급한데 만남에 대해서도 자꾸만 재촉하고 급하게 구니 상대방 입장에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아주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다가온 사람도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도 그렇게 오래 만나진 못하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도 꾸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한 게 어느덧 10년 차. 여태껏 그냥 일만 열심히 했네요. 그래도 기댈 곳 없는 제가 혼자 크면서 도움 하나 안 받고 결혼 자금까지 모았으니 스스로가 대견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자부심 하나로 고독한 하루하루를 달래곤 했네요. 한창 소개를 많이 받으면서 심신이 지쳤을 때쯤이었어요.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싶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낼 때였죠. 그러다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소개팅했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번 정도만 만났던 사이라 어색한 눈인사만 하고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소개팅과 맞선을 많이 받고 하도 많은 남자를 만나서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다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려 4번을 봤었거든요. 게다가 특이하게 제가 먼저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선하고 괜찮은데 성미가 너무너무 느리다 못해 답답해서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만나지 않았던 게 종종 후회가 됐었거든요.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너무 당장의 미래만 보고 거절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에 온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거죠. 눈인사로 내 존재도 다시 알렸겠다 싶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앓을 바엔 차라리 염치불구하고
다시 연락해보자 싶었습니다. 이상한 데서 용기를 내고 분명 그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미쳤더라고요. 제가 만나자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글쎄.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새롭게 만나니까 그 사람의 느긋함도 저의 성급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무게로 마치 친구처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쓰는 사람이요. 저와는 전혀 딴판인 예술가죠. 그래서 그런지 참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저 일에만 치여서 집, 회사, 집을 오가며 삭막한 삶을 살던 저에겐 그게 어찌나 근사해 보였는지. 제가 가지지 못한 여유와 낭만을 채워준 사람이기에 놓치기 싫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숨에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프로포즈를 하며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넌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꿈꾸던 대로 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지 마. 항상 양보하고 미루고 포기해야만 했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해준 말은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제 삶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사실 가장 꿈꿔오면서도 또 가장 두려운 게 결혼이었어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허락받기가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역시나 슬프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이유도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야 할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저에겐 선택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무작정 찾아뵙고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하는 거였죠. 그때부터 남자친구 집으로 각종 제철 과일과 몸에 좋은 영양제를 사서 틈틈이 보냈어요. 계속 마다하신다고 해도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그 노력이 닿았는지 2달 되던 때 어렵사리 어머님과의 약속을 잡을 수 있었네요. 결혼하기 참 힘들죠. 저처럼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허락받은 여자는 흔치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 제 나름대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저와 어머님 둘만이서만 만나는 자리였는데 글쎄 약속 장소에 가보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함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누이인 사람이요. 누나분 이야기는 전부터 익히 전해 들었었거든요. 남자친구처럼 똑같이 음악대학을 나왔는데 재능이 부족해서 지금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계시다고요. 워낙 참견하는 걸 좋아하고 말투도 거칠어서 본인과는 성격이 안 맞았대요. 커서도 많이 다퉈온 터라 지금은 둘이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이런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굳은 표정을 애써 풀고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기선 씨 누나분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네요. 아, 함께 나오시는 건 몰랐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 후 저는 목이 타서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단지 예상 못한 한 사람이 더 왔을 뿐인데 머릿속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된 것 같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긋한 목소리로 먼저 말씀을 주시더군요. 제가 기선이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기선이는 옆에서 의지가 되고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사랑 받아온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생각하고요. 우린 서로를 잘 모르니
그쪽이 지나온 삶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이 든 사람의 편견이라고 생각해 줄 순 없나요? 가슴 아픈 말들이었지만 평생을 이런 선입견 속에서 살아오며 묻어진 터라 조금은 담담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해왔는지 등의 이야기를 했죠. 저에겐 남자친구밖에 없어서 그 사람만 보며 평생을 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모아왔던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드렸어요. 그 돈이면 사실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근교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어머님은 통장을 살피고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다음번엔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바로 댁으로 돌아가셨고요. 그건 분명 긍정적인 표현이었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누나분이 같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들은 남자친구는 화를 냈지만 결론이 좋으니 갑자기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 집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때부터는 별 문제 없이 차근차근 시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저와는 마주할 자리가 많지 않았고 어머님은 어떤 일이든 당신 체면을 세워드리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오히려 편했네요. 제 일이 비서직이다 보니 그냥 대표님 한 분 더 생긴 셈 치고 생활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따금씩 예상치 못하게 형님이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가족끼리 외식할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사흘 만에 시조부, 시조모까지 모신 자리라 많이 낯설었거든요. 덜덜 떨다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나아질까 싶어서 제 앞자리에 앉은 형님한테 물병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실수로 결혼 전 호칭으로 부른 겁니다. 언니, 죄송한데 그 옆에 물병 좀 주실 수 있나요? 언니?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언니라고 불러? 올케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지.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떡해? 갑자기 형님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는 바람에 모든 식구들이 우리를 보았어요. 저는 졸지에 대역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어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식사하는 내내 궁시렁대더라고요. 애써 한기로 흘려들으려고 했지만 정말 괴로웠어요.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지 뭔지 신경 쓸 겨를 없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만 계속 되뇌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형님은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고 모아둔 자금도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의 나이가 됐대요. 그래서 전 이제 결혼 생각이 없으시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은 그날부터 형님이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예비 올케, 나야, 기선이 누나. 편하게 민경 언니라고 불러. 별일은 아니고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을까?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나이는 30 후반에서 40 중반까지. 노후가 안전한 직장에서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호감상의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기선이가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나도 너무 외롭더라고. 내 맘 알지? 좋은 사람 있으면 꼭 부탁해. 문자를 보자마자 뭐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저런 사람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형님에게는 소개시켜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두세 번 만난 사람한테 벌써부터 소개를 요구하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으니 우회적으로 거절하곤 했죠. 있는지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잘못 해석한 건지 뭔지 소개에 대해 얼마나 말하고 다녔으면 시어머님께서 따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세아가, 네 올케가 너한테서 남자 소개 받기로 했다고 몇 주째 엄청 들떠 있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어제는 너한테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던 걸 내가 달래주느라 애 많이 썼다. 사람 찾는 거 그거 일도 아닌데 늑장 부리지 말고 어서 연락 좀 줘. 마치 저에게 남자라도 맡겨둔 것처럼 말하는데 잘못 걸렸다 싶었어요. 이거 빨리 거절 못하면 결혼 못하는 것까지 내가 뒤집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당장은 그쪽의 짝을 찾아줄 수 없는 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만약 찾게 되면 바로 연락 주겠다고 타이르듯 말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약속 때문에 본인이 기다린 시간은 어쩔 거냐고 묻더라고요. 논리 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7살 아이를 달래듯이 저는 미안하다, 다음에 해주겠다라며 애걸복걸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됐으면 아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형님을 노처녀로 만든 죄까지 뒤집어 쓸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죄까지 지은 건 아니어도 미운 털이 세게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때 일 이후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소개를 해주기 전까진 감당해야 할 듯 했지만 별 수 있나요? 없는 남자를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화가 풀리기 전까지 최대한 몸을 사리자 다짐만 했네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누가 했을까요? 결혼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이렇게 간단 명료한 말이 또 있을까요? 제 삶의 낭만을 담당하던 남편은 결혼이란 현실 속에서 힘을 못 쓰고 점점 무능력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남편의 일은 누군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한마디로 백수와 다름없었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꾸준하게 들어오던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작업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한 달에 2~3건 정도가 간신히 들어오는 정도로 변했네요. 변화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추측해보자면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남편이 슬그머니 작업을 줄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부터 일을 쉬고 싶다고 종종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 게을러진 겁니다. 애를 낳기 전에 결혼 초반까지는 무조건 함께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약속을 어길 줄은 몰랐어요. 신혼 초에는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미웠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참자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네요. 그런데 남편의 휴식 아닌 휴식 기간이 길어지고 그 몇 안 되는 작업한다며 집안일에도 손 하나 꿈쩍이지 않으니 더 이상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 된 겁니다.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 부분은 건들면 안 되니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단한 1년이 흘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나 혼자 벌어오는 것으로는 대출금과 생활비 둘 다 충당하기엔 힘들어서 이제는 모아둔 돈까지 써야 하나 고민될 정도니까 일을 늘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말하길 당신 그걸 또 못 참아서 이렇게 채근하는 거야? 내가 뭐 5년을 쉬었어 10년을 쉬었어. 내가 쉬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냐고. 그리고 나도 쉬고 싶지 않아.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데 어떡해. 나 혼자 곡 써서 뭐하냐고. 생각하고 말하든가 참을성을 기르든가 좀 해. 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데. 이 급한 성질머리를 죽이며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고작 그 대가가 이런 말이라니 정말로 절망스럽더라고요. 애가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정말로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도 않더군요. 결혼한 다른 사람들이 남편 흉을 볼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면서 바로 이혼하라고 큰소리 쳤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나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일하면 미래가 암담해질 것 같아서 가진 돈으로 작은 술집이나 카페라도 열어볼까 싶었습니다. 조금 더 삶이 여유로워지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당시 제가 가진 건 고작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남은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한때는 저의 유일한 자랑 같은 돈이었는데 10년 동안 번 걸 고작 1년 만에 후루룩 까먹은 걸 보니
결혼이란 현실이 참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반찬을 주겠다며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제가 살펴보던 통장을 보신 거예요. 나란 사람 운도 참 없지. 예, 새아가. 이게 무슨 돈이니?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상금 같은 거요. 일십, 백, 천만. 아니, 무슨 비상금이 5천만 원씩이나 있어. 애비도 알아?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아시죠? 기선 씨가 일을 통 안 하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입을 꾹 다문 우리 어머님. 역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아줄 수 있는 건 남편 욕밖에 없네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어머님을 배웅해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집으로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때 잦은 야근으로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라 거절했는데 꼭 와야 한다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남편 몰래 오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집에 가보니 형님도 계시더라고요. 전과는 달리 아주 살갑게 맞이해 주시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뭔가 내심 찜찜하긴 했지만 저한테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같이 웃으며 받아쳐 주었고요. 어머님이 정성스레 차려주신 밥상을 대접받는데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서 자꾸만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실지 이상하게 자꾸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이 촉이 굉장히 좋나 봐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싶으면 정말로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새아가, 이번에 민경이 얘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단다. 신기하지? 우리 식구들 중 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야. 와, 진짜요?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저는 누구 만나고 계신 줄도 몰랐는데. 축하를 해주는데 얼굴에 경련이 온 것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 불안함. 뭔가를 유구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예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마워, 얼케. 만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나도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정붙이며 살아보자 싶은 거지. 그래요. 형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분을 만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저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새아가, 네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온 지 벌써 1년이나 지났고 우리도 그동안 너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 여러모로 힘쓴 거 알지? 딸 같은 얘가 우리 가족에게로 와서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소름이 돋았지만 이때만 해도 전 아직 미소를 잃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이번이 민경이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줄 수 있지? 너 그 가지고 있는 여윳돈 있잖니? 그거면 민경이도 마음 편안하게 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어머님이 제 통장 돈을 보고서 딴 생각이 생긴 겁니다. 그토록 아끼는 딸의 결혼을 못마땅해 하던 며느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언감생심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이번엔 형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옳게. 그 돈이면 지금 바로 식을 올려도 될 만큼 당장 필요한 것들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 이제라도 열심히 모아서 내가 꼭 갚을게. 몇 년이 됐든 다 갚을 거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너무 확실한 사실은 하나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은 돈을 갚을 능력도 갚을 마음도 절대로 없다는 걸요. 그러니 그냥 저에게 형님 결혼에 돈을 보태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 5천만 원이 나한테 어떤 돈인데 저렇게 쉽게 달라고 떼를 쓰다니 황당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까 싶고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축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태는 건 무리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의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하는 거냐고 되물으면서요. 그래도 안 되겠다고 전한 뒤에 전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왠지 강제로 돈을 뜯어갈 것만 같았거든요. 저희 집에 가보니 남편이 있기에 고민하다가 방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몰래 오라고 한 걸 보니 분명 남편이 제 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순간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뭐? 5천만 원? 그럼 네가 말했던 그 모아둔 돈이라었다는 게 5천만 원이었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천만 원이잖아! 그거면 우리 당분간 일 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런데 그걸 갖고서 여태 나한테 비밀로 하고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웃기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내가 지금까지 안 쓰고 안 쉬고 모아둔 소중한 돈이라고. 그런데 그걸 굳이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말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 생각이 그런 거였어? 잘 알겠네. 그래. 그럼 엄마 말대로 누나 결혼식에 보태줘. 소중한 돈이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가족한테 쓰면 되잖아. 나도 그 정도는 당신한테 요구할 수 있지? 지난번 싸움에 앙금이 남아있던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눈 감고 결혼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다니 날이 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사람과는 끝이 다가오는구나 싶은 마음뿐이었고요. 더한 지옥은 그때부터 그 집 식구들이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찬만 주고 간다던 어머님은 집에 갈 생각이 없이 식탁에 앉고서 갓 퇴근한 저를 두고서 몇 시간씩 설교했고요. 형님은 툭하면 신혼집과 혼수 사진을 찍어 보내며 자신이 이태껏 꿈꿔오던 일들인데 이렇게 읽고 싶지 않다며 우는 소리를 하고요.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오죽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느 날엔 하혈까지 하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만큼은 칼같이 거절할 생각으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따로 연락을 안 드리고 간지라 시아버님, 시어머님, 형님 이렇게 세 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의 등장에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하고 싶었던 말을 최대한 정중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중요시 여기는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지만 빙 둘러서 말했다간 이도저도 아닐 테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결혼식에 돈 못 보태겠습니다. 확실히 거절 못하면 계속 희망만 안겨드릴까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비상금 그대로 뒀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쓰고 싶어요. 대신 축의는 남편과 같이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섭섭지 않게? 얼마를 해주려고 섭섭지 않게 해준대?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다 상했는데 말이야. 옳게. 예전부터 지켜봤는데 참 약속 안 지킨다. 이래놓고 다 보기 민망하지 않아? 저 약속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강요하신 거잖아요. 여태껏 매번. 그만해, 세아가. 너. 그래. 알겠다. 그 돈 필요 없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야.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우리뿐이었구나. 그만 가봐라. 어머님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약한 가족이라는 말을 마치 무기 삼고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서요. 애써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나가려는데 마지막까지 제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두 사람의 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고아 출신 아니랄까봐 너무 이기적이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라니까? 엄마 그만해. 우리 그냥 이제 신경 쓰지 말자. 그럴 가치도 없어. 애초에 없이 자란 애들 자존심 건드려봤자 얻을 게 뭐 있다고.
안 그래? 만약 저에게도 친정이 있었다면 이런 멸시는 안 당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모욕을 겪어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었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까요? 어느 쪽을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단 거였죠. 내가 이대로 참고 살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똑바로 살아가는 게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 집을 지키고 있는 남편한테 곧장 가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의 모진 태도에 어느 정도는 예감했던 건지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제 명이었지만 그 답답한 꼴을 보기 싫어서 제가 먼저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은 도저히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나오니까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글쎄. 왜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제대로 받아치지 못했을까 후회도 들고 이렇게 이혼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찝찝함밖에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건 절대 저다운 선택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갈라설 땐 갈라서더라도 할 말은 하고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혼까지 기다려줄 만큼 참을성이 없는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토록 운이 없던 저인데 참 웃기게도 이번만큼은 딱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바로 형님의 상견례가 일주일 후였던 거예요. 아마 저에게 매달렸던 게 상견례 때까지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가고 싶었던 이유였던 거 봐요. 처음엔 상견례 소식을 알았을 땐 초대받지 않은 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 좋게도 상황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이미 그 집안에서는 낙이 찍힌 존재인 제가 생각보다 자신들의 일상 속 많은 부분에 속해 있다는 걸 그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가족들만 초대된 메신저방 같은 거요. 그러니 제가 아직도 그 방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상견례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친절히 주고받았던 거겠죠. 그곳에 만나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에 저는 꽤나 손쉽게 상견례 자리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때 시간을 맞춰가진 않았어요. 유치하긴 해도 주인공은 항상 늦는 법이잖아요. 근처에 미리 가 있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고서 저는 형님의 이름으로 예약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에 양가 측 가족들 모두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중 가장 당황한 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죠.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뭔데 이 자리에 온 거냐고. 에이, 섭섭하게. 저도 아직은 이 집 식구잖아요, 어머님. 가족 채팅방에서 저 들으라는 듯 한참을 신나게 얘기하시니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들. 저 이 집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급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나갈 제가 아니었어요. 두 다리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굳건히 서서 사돈댁을 향해 사람 좋게 웃어드렸습니다. 저의 등장 직전까진 잇몸 마르게 웃었을 형님이 제 옆으로 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너 까딱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알지? 저는 일부러 모두가 들릴 정도로 크게 맞받아쳤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저도 똑같은 부분을 건드려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네? 명예훼손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 저예요, 옳게. 미리 약속드리자면 저 말 지어내는 그런 야비한 짓 안 해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로 체면 구기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뭔가 찔리시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제가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며 서 있으니 사돈으로 온 그쪽 가족들이 의아했나 봐요. 이제야 진정하고 확인하니 그 사돈 측은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여동생만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앉으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긴
이 미친 것 같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을 그대로 내보냈으면 분명 결혼식 끝나고도 찜찜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이혼 전 마지막 공식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듣자 하니 그쪽 남자는 구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인 듯 했어요. 형님이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갔다가 만난 사이라나. 남자분이 참 순하고 열어 보이더라고요. 형님의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형님의 성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괜스레 딱하더라고요.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잠자코 어른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급스럽게 복수를 이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시 주인공이 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양가 측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형님이 지금의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이 마치 형님을 보는 척하면서 저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나설 순간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남들 하는 혼수, 예단 이런 거 다 빼먹지 않을 생각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에이, 없다뇨. 많지는 않아도 한 5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쵸, 형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순간 놀란 형님이 영문 모를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처럼 느껴지던데요. 형님이 그랬잖아요. 5천만 원이면 지금 바로 식 올려도 될 만큼 필요한 것들 사드릴 수 있다고. 근데 그 돈이 저한테 있거든요. 왜냐? 제 돈이니까요. 그래서 시댁에서 제 통장에 있는 돈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시더라고요. 없는 건 부끄럽지만 없는 채로 편하게 살고는 싶으신가 봐요, 우리 형님. 참 귀여워라.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머님과 저를 찢을 듯 노려보는 형님을 보니 밀려드는 통쾌함 때문에 그 짧은 순간 마치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말없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 모르던걸요. 돈 안 빌려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있는 욕 없는 욕 가진 욕 다 하시니 제가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 혹시 모르니 그쪽 신랑분도 조심하세요. 저는 고아라서 결혼 내내 책 잡히고 살았는데 그쪽은 편부모니까 반 정도 잡히겠네요. 제가 이 집에 먼저 온 선배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형님까지 저를 끌어내려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신랑분 인상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형님이 저에게 데려오라며 제시했던 남자 조건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데 그렇게 떼써서 5천만 원이나 빌려 쓰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니. 네? 아! 미안해요. 언니가 아니라 형님. 저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치고 형님은 저를 고소하겠다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무슨 죄명으로 나를 고소할 거냐고 물으니 일단은 신고하겠다며 악을 쓸 뿐이었죠. 형님은 내버려 두고 화가 난 남편 앞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끌어냈어? 몇 마디 한 거 그걸 또 못 참아서 이렇게 채근하는 거야? 네 유일한 장점은 느긋함 그거 하나였는데 아쉽게 됐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수라도 하는 거냐? 이혼하는 마당에 꼭 이래야겠어? 이혼하는 마당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를 갈아왔는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한때는 가족이라 생각했으니 여태껏 참아온 줄 알아. 맨날 뒤에서 욕이나 하다가 그래도 꼴에 피 섞였다고 곧바로 눈앞 편들더라. 가족이란 거 참 끈끈해. 그치?
그런데 나랑 했던 약속들 다 저버리면 미리 각오는 했었어야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넘쳐났는데 여기까지 전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달거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면서도 너무 떨렸던 이유도 있고 고소가 그렇게 쉽게 안 될 상황이란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심 진짜로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함도 살짝 있었고요. 게다가 어머님의 만류에도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오는 사돈 측을 그 앞에서 딱 발견했거든요. 열받은 형님한테 잡히면 끝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난리 속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결혼 이전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일을 꾸준히 다니고 있고 그 징글징글한 5천만 원 위에 조금씩 그렇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혼하고 정리되면 여행이라도 길게 다녀올까 싶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껴안고 살 돈도 아니고 그 숫자에 묶여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써야겠어요. 카페든 술집이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렇게 목매달았던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나니 이젠 별로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이 정도로 넘어져 봤으면 다른 건 껌이지 싶은 마음이 커졌으니까요. 항상 조급해하던 저는 이제야 진정한 여유를 되찾은 게 아닐까 싶어요. 직장 동료한테 건너듣자 하니 전 남편은 작곡 일을 그만두고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혼자서 못 견디겠는지 꿈을 포기한 채 일하게 된 걸 보면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진지게 하지 싶어서 조그맣게 욕이 나왔네요. 가끔씩 제 소식을 물어본다던데 그냥 이민 갔다고 전화라고 일렀어요. 그 사람 기억 속에 어떤 식으로든 남고 싶지 않더라고요. 옛 형님은 결국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결혼을 물은 거였죠. 한동안은 저를 죽인다 뭐한다 난리를 치더니 금방 또 잠잠해졌고요. 그 뒤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네요. 이번엔 또 어떤 애먼 사람을 찾아내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아마도 이런 못 믿어온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시겠죠. 어쩌겠어요. 저에겐 한없이 미운 사람이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 걱정이 제일인 남들과 똑같은 엄마니까요. 다만 그런 엄마이기에 고아를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린 건 아마 두고두고 벌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그 집이 언젠가 천벌받을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새로 배웠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통쾌함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이니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저 이제 막 결혼이란 족쇄에서 탈출하여 되찾은 자유를 기록하고픈 30대 여성의 넋두리라고 봐주세요.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